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엔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엔저,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가 요즘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달러 대비 다른 통화의 약세가 아주 특이한 현상은 아니지만 유독 엔화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엔화는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보통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도 반대이고 그 폭도 좀 커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금융시장에서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달러엔 환율이 1달러에 122엔 정도가 기록이 됐고요. 예. 지난 28일에는 장중 1달러에 125엔까지 올랐었거든요. 이게 한 2015년 8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달러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5년 내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1대 115엔 정도였고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던 2020년 말에는 1달러 대 103엔 정도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10년 전쯤엔 더 강해서 80엔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엔화의 약세는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비단 달러엔 환율만 이런 게 아니라 원화 대비해서도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엔원 환율이 지금 100엔당 1,000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996원이거든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60원 이랬던 게 그리고 아주 엔화가 강할 때는 뭐 100엔이 1,400원 하고 이렇게 교환 가치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지금 엔화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뭡니까? 크게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다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뿌렸던 돈을 지금 좀 걷어들이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인데요. 네. 이번 달에 미국이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추가적으로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내놓는 중이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올해도 미국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지금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일본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제로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이상하게도 물가가 별로 안 오릅니다.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네. 그러니 여전히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에 일부러 엔저를 좀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 자국의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오르고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엔저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변화가 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간 일본 내부 상황이나 경기 침체 그리고 제로금리 상황 등에도 일본의 엔화 가치는 상당히 견조했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달러의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엔화도 움직였고요. 심지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달러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설명하신 걸 들으면서 네. 이전하고 너무 다르다. 많이 네네.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엔화의 위상이 금방 이렇게 흔들릴까요? 사실은
그런 해석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일본은 여전히 경제 규모로는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엔화 약세를 금융시장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대국이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직도 일본은 든든하구나 느끼실 텐데 네. 1월 말 기준으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1조 3,859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자 일본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외 자산은 지금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와, 네. 네, 이런 수치들만 보면 엔화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엔화 가치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번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들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분석 중에 첫 번째인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은 그건 일본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엔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금융시장 인식 변화 아닐까?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인식 변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또 얘기하신 것처럼 숫자만 보면 우리 외환 보유고로 따지면 뭐 달러 보유고가 우리가 4,400억 달러라고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상이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일본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각 변화를 뒷받칠 만한 근거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경제 펀더멘털이 예전보다 못하다 이런 근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에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가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더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국내 총생산 GDP를 100이라고 하고요. 100이라고 하면 일본의 2022년 GDP는 똑같이 100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3년여가 지난 다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그냥 돌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22년도에 106.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 캐나다가 103.2가 나오고요. 독일은 101.7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01.6, 영국은 101.1 정도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탈리아도 100.4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습니다. 106.2가 나오거든요. 우린 선방인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100을 웃던 것과 비교해서 일본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린 셈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외환보유고 그다음에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든든한 외환보유고의 근간을 만드는 거는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야 돈이 일본으로 달러가 들어가고 네. 이 달러 때문에 일본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적자로 전환을 한 일본의 이 무역수지가 올해 2월까지 7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은 계속 줄어들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비롯해서 외화를 사들여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팔자세가 많아진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실제 지난해 11월 1조 4,057억 달러에 달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 2월에 1조 3,846억 달러로 211억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원화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 물론 정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엔저 현상도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약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엔저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게 있으면 유리한 게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는 분명히 수출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도 국내 언론에서도 최근 이런 엔저 흐름이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험 요소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완전 경쟁 관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해외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엔화 약세가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분석된 보고서들을 보면 과거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판단들도 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 있습니다. 공장도 해외에다 많이 짓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엔저가 나오면 이들에게 도움이 됐었는데 해외로 공장들이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엔저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한다고 하면 모를까 해외에서 생산해서 투자만 하고 거기서 수출하는데 엔저하고는 별로 그러면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팔아야 환율이 적용되는데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파는 건 환율 덕을 그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워낙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완성차들하고 굳이 경쟁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지어놓다 보니까 달러로 파는 거지 이게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를 뭐 엔화로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내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우리나라나 일본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를 사오는 거는 환율이 이렇게 엔저로 떨어지면 일본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환율 상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 그렇게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엔저 현상 계속될까요? 글로벌 IB들 중에는 달러엔 환율이 150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저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산업 구조가 사실 빠르게 변하지 못해서 실제로 일본을 조금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크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문화 콘텐츠 이런 데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일본은 약간 그런 것도 사라지고 있어서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본다면 엔저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가치 자체도 조금 떨어지게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미래가 좀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북과 경상권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밤에, 경상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와 충남 내륙, 전북 동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 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체로